보통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세계 질서가 뭐 격변이고 그죠? 위기고 워낙 많은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를 이렇게 쭉 봐온 사람 입장에서도 워낙 많은 게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 변하고 있고 항상 뭐 어려운 시기고 급변과 전환과 변환의 시기고 이런 얘기를 늘상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 변화가 다른 변화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정말로 중요한 변화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 질서의 변화란 것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냥 흔히 하는 변화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거를 미리 예상하지 잘 못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참 요즘 느끼는 바고, 과연 이 변화가 과거에 어느 정도 변화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변화인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이고, 이 변화가 얼마나 갈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좀 더 안정적인 시기가 올 것인지, 이 변화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국제정치학이라는 게 워낙 그 넓고 많은 주제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 세계 인구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전체를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200개 국가고 이슈도 군사안보서부터 정치나 사회문화 이념에 이르기까지 요즘 환경이나 생태, 과학기술 등을 다 다루기 때문에 사실 국제정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걸 공부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일으키고 있는 변화를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일목요연하게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정책 공부 자체도 어렵고, 근데 학문이라는 게 결국은 그 우리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데, 국제정치 현실을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망해서 러시아가 됐을 때 1990년, 91년 그즈음인데 고전엔 냉전이었잖아요. 냉전이 뭐 45년, 47년 그렇게 시작되면서 40여 년간 냉전만 연구했던 국제정치학자들이 냉전이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소련이 붕괴되고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탈냉전기가 돌아올 거라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에서 느꼈던 그 자괴감이랄까? 그때 이제 기성학자들이 그런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충격이 워낙 컸었고,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비교적 전통적인 외교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좀 적었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놀라웠는데,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셈이고, 그 이후의 외교 정책도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는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과도 굉장히 달랐고,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계 질서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한마디로 뭐의 변화라고 할까? 무엇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서부터가 문제인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요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세계 질서 또는 국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제 질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지만 그게 워낙 비교적 정태적이었기 때문에 국제 질서 자체의 변화, 국제 질서 안에서의 여러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라거나 뭐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이런 질서 안에서의 변화를 많이 다루기는 했었는데, 질서 자체가 변화되는 거를 연구하진 않았거든요. 뭐 학자들의 나이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미국의 단극 체제랄까요? 지금 우리가 지난 30년간 겪어왔던 국제 질서의 변화는 가장 비근한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90년, 91년 정도겠죠. 냉전이 끝난 시점. 벌써 30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정도의 시각이 있어야 지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1945년경부터 1945년경부터 만들어졌던 80년 정도의 국제 질서의 변화이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출현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인데 그걸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것의 변화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일리버럴한 헤게모니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80년의 질서의 변화니까 80년 전을 그래도 좀 알아야 이게 변화가 될 변화에 대한 인식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제 질서라고 하기도 하고 세계 질서 또는 지구 질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행성 질서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각각의 용어의 주체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국제 질서는 국가가 중심인 질서고 국가끼리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세계 질서는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도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국제기구라든지 국가 상위에는 국가 하위로는 서브내셔널한 뭐 기업이라든지 시민사회 또는 개인을 포함한 이제 그런 non-state actor의 질서 조성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질서는 세계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 질서는 이제 주권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의 질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주권국가 질서는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30년 전쟁으로 1648년을 상징적인 기점으로 잡는데 만약에 그런 국가 중심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는 시점이다. 지금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어떤 권능을 가지지 못하는 시대가 돼서 non-state actor,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여러분 배영재 박사님 강의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 하이테크 기업들 엄청난 힘을 가지잖아요. 요즘 AGI 시대가 온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AGI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고 그 기업이 만든 AGI라는 엄청난 인공지능을 국가 안보나 경제를 위해서 활용하려면 기업과 국가 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기술이라는 게 국가가 주도가 돼서 국가의 자본으로 과학자나 기업에 맡겨서 가장 이제 첨단의 기술을 생산하는 상황이었다면 중국은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요즘에 테크노폴라리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첨단 기술의 기업이 중요한 행위자가 됐다. 뭐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non-state actor가 포함된 질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서의 변화는 1648년 이후에 이제 처음 맞는 변화다. 그죠? 그러면은 200년인가요? 400년인가요? 400년 만에 돌아온 굉장히 거시적인 이행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 질서가 아닌 세계 질서를 논해야 되는. 만약에 이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생태 위기나 환경 위기로 인간의 멸종이나 어떤 자연과의 관계 설정 자체가 변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요즘 이제 행정 질서나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논의들이죠. 그렇게 보면 뭐 수백만 년 만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게 돼서 처음 맞는 질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 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 세계 질서의 변화 또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굉장히 많은 여러 논리들이 응집되면서 일어난 질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20세기에 갖고 있던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현상들이 21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같은 자연을 다루기 때문에 초역사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실제 그런지는 또 별 얘기고 국제정치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라는 건 계속 바뀌고 있고 20세기의 국제 현상을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 21세기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또 만들고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앞에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80년 또는 그 이상 영원히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가 22세기를 못 보고 멸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미래를 알기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부터 맞게 될 국제질서의 변화의 심도라는 것은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정책적인 준비 자세도 굉장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이번 달에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두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거는 국제 질서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말 굉장히 체감하고 아주 길게 내다보고 관계 설정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때다. 과거처럼 이렇게 해오던 거를 더 보완하고 잘해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강대국들도 이 구조에서 보면 결국 한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찾아가는데 우리도 그런 세계 질서에 대한 지식과 비전을 장착하고 개별 정책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때인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학술적인 작업하고 또 EIA 같은 싱크탱크의 정책 연구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는 정책을 직접 만드는 폴리시 메이커들의 보통 이게 세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리볼빙 도어 시스템이라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국제정치라는 그 서브젝트 매터를 보는 관점이나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종합되어야만 좋은 정책도 낼 수 있고 좋은 세계 질서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지금의 국제 질서와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굉장히 그 챌린징하다. 아주 흥미롭고 여러분들 뭐 학교 가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20세기 뭐 코인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20세기 국제정치학자들의 논의들은 거의 적용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현실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야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국제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지난 80년간의 국제 질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80년간의 질서 중에 앞에 한 40년은 냉전이었고 뒤에 한 30년 정도는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역사상 가장 힘이 많았던 어떤 국제 체제를 뭐 로마든 근대 초에 뭐 스페인 제국이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었던 패권 국가인 단일 패권 체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80년을 통틀어서 냉전기 자유진영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두 진영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저쪽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질서라는 걸 따로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망했고 그러면서 이제 클린턴 때 인게이지먼트 앤 인라지먼트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의 국제질서가 공산권으로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질서 속에 30년간 들어가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시기였는데 냉전기 자유진영의 질서와 탈냉전기 세계 질서를 합쳐서 국제 질서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그거는 이제 97년, 8년 때에 미국 그 학자였던 아이켄베리하고 듀든이라는 그 두 자유주의 성향의 국제정치학자가 이름을 붙인 걸로 아이켄베리가 교수님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국도 자주 오시고 이번에 여름에도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뒤에 얘기할 그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저희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일반 국제정치학이라는 책을 1962년에 썼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뭐 그 전에 그 원론 국제정치 원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거기도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말을 쓴 거죠.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얼핏 보면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유주의 국제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근데 우리가 통틀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지난 80년을 이제 부른다라는 거고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특징은 기본적인 이념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 이념 위에서 국제관계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한 각 부문별의 메커니즘들이 있고, 그걸 이제 총괄하는 어떤 질서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보통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반대되는 질서는 세력 균형이나 또는 군사력 중심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베스트팔렌 체제 얘기한 것처럼 30년 전쟁 후에 유럽에서 만든 국제 질서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다 주권 국가고 다 군사력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질서잖아요. 그건 아주 국제 정치의 기본인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베스트팔렌 주권 국가 체제에서는 전쟁이 상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가 다 군사력을 갖고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정부가 없고 국제법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내가 질까봐 안 하는 거지 그 밖에는 전쟁을 할 이유가,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팔렌 체제에서는 왜 전쟁을 할까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전쟁을 안 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모으면 대략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 국가의 주권을 이제 자유로 얘기하면 모든 국가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권리, 뭐 천부인권이라는 인간의 자유주의적 권리에서 파생된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영토적인 보존과 주권의 최고성, 이런 그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국제연합 헌장이나 이런 데서부터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국가들이 다른 어떤 시장 이외의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경제적인 상호작용으로 열린 그 개방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이루도록 만들었고, 또 무력 사용을 불법화해서 무력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법에 맞도록 하는 데 합의하고 하는 그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다. 근데 그 규칙이라는 거는 누가 뭐 이렇게 임포즈 했다기보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만들어간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30년대의 굉장히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 근데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무시했던 관행들, 이런 거를 다 바꾸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론적으로는 뭐 민주평화나 시장평화나 제도평화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베스트팔렌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힘에 기초한 질서보다는 뭔가 규칙이나 타협 또는 다자주의적인 제도를 통해서 국제질서를 이루려고 하는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그 질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건 좀 나쁜 거고, 국제법이라는 것도 있고 외교도 해야 되고 국가들이 막 남의 나라 전쟁하고 이런 거는 다 불법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면서 미국의 국력이 약해졌느냐,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개입이 축소돼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어떤 디터런스 시스템이 약화되겠잖아요. 거기 이따 뒤에 좀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원래 각 지역들이 갖고 있던 그런 라이벌리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남북한, 대만, 또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런 게 막 이제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런 게 막 우후죽순처럼
전쟁의 형태로 이스라엘, 이란도 그렇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싸우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게 세계가 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제정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게 안 싸우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묻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왜 안 싸우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난 80년 동안 늘 묻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위기로 가고 있는데 국제정치의 기본 조직 원리 자체가 군사력의 상시적인 활용을 통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게 국제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홉스가 그 리바이어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자연 상태 투쟁에 있다가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리바이어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홉스가 근데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또 홉스가 그 13, 14장에 보면 국가끼리의 관계가 자연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 언제든지. 근데 이제 국가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와는 달리 그런 면에서 좀 그 리질리언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자연 상태의 조직 원리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80년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국가들 간의 합의도 있었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 정말 그 전에 유럽의 강대국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초강대국의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리더십이 있었고, 또 자유무역주의를 이렇게 쭉 계속 개선해 가려는 노력도 있었고, 전간기서부터 만들어졌던 국제법이나 국제제도의 제도적 장치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러왔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송두리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의 학자들이 요즘 뭐 한두 달 새에 쓰는 글들만 봐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거의 이제 사라진 걸로 봐야 된다. 트럼프가 가도 다시 원래의 자유주의 질서로 오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여러 번 저도 생각하고 내용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슬라이드는 새로 어저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국제질서, 지난 80년의 자유주의 질서가 왜 망했느냐, 망하고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정말 내부적인 필연적인 모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는 망하진 않아도 필연적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자유주의 질서 외부에서 이 질서를 흔드는 그런 모순적 여건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부터 자유주의 정치 질서, 국제 정치 질서 말고 한 나라 안에서 자유주의 정치 질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 철학에서도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구도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라는 거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치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게 법으로 다 일단 불법적인 행위는 걸러지기 때문에 정치 활동도 정상적이고 폭력을 쓰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정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자유주의 이제 정치 철학의 기본인데 칼 슈미트라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전간기 학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후반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저작을 남겼거든요. 근데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이고 또 국제정치 한스 모겐소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모겐소와 슈미트가 교류한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겐소가 슈미트한테 자기 아이디어를 줬었는데 슈미트가 그걸 도용했다고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슈미트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비판은 뭐냐면 정치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정치란 것은 미리 법이란 거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 만든 법으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야 결국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결국 누가 결정하냐? 법관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법관이 이 법을 적용해서 지금의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는 이 법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근데 그 법관의 결정은 비교적 합리적이죠. 개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법적인 문제는 상당히 절차적이지만 근데 이게 정말 정치적인 문제일 때 정치적으로 너무나 예민한 문제일 때는 법관의 판단 행위도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대법관의 그 대법원 판단이나 이런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 법적 판결 장치가 정치적이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요즘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상위의 문제, 뭐 쿠데타라든지 헌법 질서 자체를 바꾸는 문제 또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는 트럼프가 요새 그 관세를 일반 관세를 매길 때 그 내셔널 시큐리티 얘기를 가지고서 하잖아요. 국가 안보적 문제라고 이거를 규정해서 정말 비상 상태다. 우리의 국가의 비상 상태를 선포해서 기존의 법을 오버라이드 하려고 할 때 그거를 판단할 사람은 누구냐?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존의 법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 헌법이나 자유주의 정치 질서가 마치 정치를 법제화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그 이제 그 예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판단은 그 최고의 주권자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사람은 헌법에 의해서 선출이 됐지만 헌법 안에 있는 존재이자 동시에 헌법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치 질서로 정치를 이제 뒤로 미루고 모든 게 법적 절차로 인간사가 다스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나이브한 아주 아이디얼리스틱한 환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슈미트 얘기인데 그 슈미트 얘기를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하는 학자들이 좀 있긴 한데 제 생각은 근데 국제정치라는 거는 매 이슈들이 다 비상 상황이에요. 그죠? 거의 다 예외 상황이죠. 물론 루틴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제 질서를 쭉 만들어 갈 때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그 국제 질서를 리버럴하게 우리가 룰 베이스드 오더 또는 논 베이스드 오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규칙 기반 질서나 규범 기반 질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가 그때 규칙과 규범이 뭐냐? 그거는 2차 대전 이후나 뭐 그 이전에 국제법 학자들이 만든 여러 가지 절차들이에요, 결국에. 약속 WTO의 뭐 조약문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굉장히 취약한 뭐 국제법 학자들은 싫어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조약의 그 덴시티랄까요? 이런 게 약한 국제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뭐 굉장히 법적 공백이 많잖아요. 그거를 누가 채우냐? 결국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논 베이스드 오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 굉장히 치열한 타협과 거래에 의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주의 정치 철학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랬을 때 요즘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제 그 거래 중심주의, 뭐 거래주의 이런 거 굉장히 나쁘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 백악관에 왔을 때 당신은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질서를 이제 거래 중심적으로 아주 단기적 이익에 기초한
거래 중심의 국제 질서로 만든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서운해하는데 사실 자유주의 관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그런 정치적 측면을 굉장히 감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질서는 45년부터의 그 대타협 또는 빅딜로부터 만들어 차곡차곡 쌓여진 질서이기 때문에 거래와 정치적 타협이 없는 국제 질서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는 기본적으로 딜 베이스드 오더인 거죠. 트럼프가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긴 한데, 그럼 지금 자유주의 질서가 위기가 된 게 뭐냐? 규범 질서를 어기고 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냐?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필요한 정말 중요한 딜과 타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연시켰거나 또는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들,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뭐 드골이나 처칠, 뭐 애치슨, 트루만, 루스벨트, 뭐 스탈린까지 굉장히 그 뭐 약간 인물 열전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 남의 나라 얘기라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 당선됐을 때 미국 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로서의 어떤 뭐 자격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시비를 거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평시에 이제 그렇게 쭉 자라온 내셔널 리더하고 전쟁을 거치면서 전시의 리더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인간이 역경을 거쳐서 더 위대해지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2차 대전 이후에 그 딜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해안이랄까 또는 생각의 폭 이런 게 지금하고 다른 부분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30년 동안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이거 굉장히 뭔가를 바꿔야 될 때다. 9.11도 터졌고 경제 위기도 났고 중국도 크는데 이게 잘 조화가 안 되고 미중 간의 싸움이 미중 관계가 2010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의 그 라이프 사이클 좀 전이긴 한데 2000년대에 우리가 중국을 가면 저는 그때 기성학자였는데 한중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그 한국과 같이 발전을 이룬 국가를 배우고 싶고 정말 잘 지내고 싶다 이런 게 남아 있었거든요. 뭐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미중 관계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미중 관계를 좀 선제적으로 풀으려는 노력을 두 국가나 세계가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문제를 미리 선점해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딜을 했더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큰 문제는 이게 끊임없는 타협과 정치적인 딜 또는 외교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자동적으로 규범이나 규칙에 기반해서 흘러갈 거라는 환상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유주의 질서. 그 자유주의 질서는 말 그대로 질서죠. 이 질서란 거는 아주 인위적으로 고안된 질서예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알아서 질서를 만들어라. 우리 복잡계 이론에서 이머지하는 창발적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서는 세력균형 질서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그럼 다 군사력을 갖고 시작 그래서 싸워봐라. 그럼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죽고 막 이러다가 영토도 병합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안 싸우는 시점이 와요. 너무나 싸워가지고 강대국 몇 개, 약소국 몇 개. 그게 18세기 유럽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워봐야 어렵다. 특히 이제 제국이 추천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합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학파들이 얘기하는 어떤 제도로서의 세력 균형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전쟁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리버럴 오더라는 거는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인위적으로 국제연합도 만들고 가트도 만들고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를 누군가는 이걸 주도를 해야 돼요. 모든
이 질서를 만드는 행위에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있어요. 누가 하여간 주도도 해야 되고 비용도 좀 돼야 되고 그거를 통틀어서 이 질서의 실패, 우리가 보통 시장 실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질서의 실패라는 용어를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책에서는 좀 쓰는데 국제정치의 질서가 실패한다는 것은 세력균형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리틀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세력균형도 그 좀 호의적인 세력균형이 있고 아주 적대적인 세력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세력균형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합의가 있어야 균형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안보론에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합의가 밑에 깔려 있어야만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가 만드냐? 그 질서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특히 거기에 필요한 공공재. 우리가 보통 시장의 실패를 막으려면 그 last resort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보의 실패를 막으려면 마지막에 전쟁이 날 때 그걸 막아주는 그 last guarantor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종 대부자나 최종 뭐 안보의 보증자랄까. 그 역할을 한 나라가 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할 수도 있고 국제기구가 할 수도 있다. 그게 자유주의 국제질서인데 그거를 지난 80년 동안에는 미국 혼자 했어요. 미국 혼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한 셈이죠. 다른 나라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혼자 돈을 많이 쓰고 다른 나라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다가 미국이 힘이 들면 다른 나라 막 팔을 비틀어 가지고 너네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더 받기도 하고 우리 그 85년 플라자 합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환율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은 무역 흑자를 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지금처럼 관세를 붙이거나 상대방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을 바꿔가지고 자기네 그 환율을 평가절하해서 수출이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채권을 사도록 해가지고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국에 의해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를 만들어 왔다. 80년 동안. 그래서 흑자를 볼 때도 있고 적자를 볼 때도 있는데 점점 적자가 쌓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 또는 뭐 우리 요즘 얘기하는 동맹 부담. 그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750개 정도의 기지가 있다고 그래요. 직접 뭐 군사 기지일 수도 있고 비군사 그런 기지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데 뭐 당연히 돈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미국 군인들이 그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이제 감당이 될 때도 있고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고령화도 좀 있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때도 있고 사회보장 비용이나 그런 재정 압박이 오는 것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나 2008년 경제력 이런 게 막 겹치면 그 국가가 대외적으로 패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게 그 아주 법칙적이진 않아도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37조 달러거든요. 37조 달러. 그 37 트릴리언 달러인데 그러니까 4경, 3경 7천조 원 정도 돼요. 1달러를 1,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뭐 1,200, 300 하면은 한 얼마나 될까요? 뭐 하여간 5경 원? 우리 상상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뭐 예산 600조 정도니까 그거의 이자만이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해서 그 국방비를 1,000조 원 우리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게 돼서 미국이 매년 내는 이자 비용이 이제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선 첫 해가 작년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퍼거슨 리밋이라고 뒤에 잠깐 나오는데 그거 올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내가 대야 되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제 다른 얘기고, 그렇게 보면 그것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단일 국가의 지출로 유지하는 데에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모순이다.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 그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처럼 우위설에 기반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게 모든 국제 경제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벽을 허물죠. 그리고 국제 제도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역화되기는 좀 어렵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라이즈 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용희 교수님 얘기 같은 경우는 어떤 티시스가 있냐면 1차 세계대전으로 지구화는 끝났다. 이미 전쟁을 지구적 차원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정치라는 것은 기본 단위가 글로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제 모든 나의 행동은 글로벌한 임팩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19세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탈냉전기 지구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주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부각된 면이 있는데, 사실 지구화나 세계화라는 현상은 1차 대전부터 상당히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고 없는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기술적 세계화 부분도 있고 생태적 세계화도 있어요. 또 이념적 세계화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화의 층위가 더 깊어지고 다양화됐지만 기본 출발점은 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13세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고대 문명 교류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글로벌라이즈 되는데, 그런 현실에 비해서 그거를 거버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여전히 국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글로벌라이즈 됐는데 그 상부 구조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나오는 충돌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리버럴하다는 건 이제 모든 국가가 주권을 갖고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자기 능력껏, 자유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엄청난 불평등이 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니까 사람은 능력이나 뭐 유산이나 이런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상관없더라도 능력상으로 이미 불평등하기 때문에 뭐 메리토크라시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대로 놔두면 자유주의 사회는 유지가 안 된다. 따라서 이거를 다시 소수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테리안한 약간의 프레셔가 필요한데, 그걸 민주주의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인 성향과 민주주의의 커뮤니테리안한 성향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서로 어긋나는 그 기랑 관계를 하나의 정치 체제에 묶을 때, 그때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으면서도 조화해 나가는. 근데 국제 질서는 어떠냐?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자유주의적이기만 해요. 그래서 이 불평등은 그러니까 미국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뭐 사하라 이남의 그 불평등은 우리 개인의 능력상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두 나라가 똑같이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일국일표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이 불평등 구조는 온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질서일 수도 있는데, 모든 국가가 다 그 소버레인 하니까, 근데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이제 소버레인티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뭘 해주랴, 강대국 입장에서.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한 나라씩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불평등에서의 억압구조라든지 지배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출발선이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질서를 민주화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나오는 불평등이나 억압구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면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월츠가 Virtue of Anarchy라고 해서
애너키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왜냐? 서로 막 싸우긴 하지만 일국일표니까 이 조그만 나라랑 큰 나라가 다 소브레인 이퀄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냐.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그 형식적 주권과 내용적, 실질적 주권으로 놓고 보면 형식적 주권은 주되 내용적 주권의 불평등은 더 이상 다루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이지 않다, 국제질서는. 만약에 100년, 200년 지나서 지구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사람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야, 그때는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진짜 못 사는 나라는 똑같이 평등하다고 얘기는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다 지배체제가 있었대더라. 이게 얼마나, 이걸 왜 이런 식의 질서를, 억압구조를 그 사람들은 그냥 감수하고 살았지?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좋은 질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질서가 되면 지금 질서는 굉장히 억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제국 질서나 그런 것보다 뭐 다른 그 논이긴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갖고 있는 그것도 역시 내재적인 모순, 그 자유화됐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운용해 나갈 수 있는 자유주의적이면서 민주주의적인 원리가 없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지금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은 서구의 질서예요. 뭐 베스트팔린 질서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를 하고 제국주의를 해서 다른 나라 땅을 다 뺏고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그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른 지역은 사실 주권 국가 체제가 아니었고 대부분 제국 체제였어요. 우리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그 이사장님이 뭐 잠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역사 속의 전문가들 보면은 그 전근대는 제국 체제잖아요. 근데 그 제국 체제,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 질서에 그 제국이니까 이제 메트로폴리스하고 페리퍼리가 있는데 그 둘 사이의 불평등성과 지금 주권국가 체제에서 미국과 뭐 아프리카 얘기를 자꾸 그렇지만 하여간 뭐 어느 3세계 간의 불평등 중에 어느 나라가 어느 체제가 더 불평등했던 체제였을까? 어느 나라가 더 억압 구조를 갖고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제국 체제겠지. 말이 제국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뭐 굉장히 큰 학문적인 주제긴 한데 그래서 자유주의 베스트팔렌 체제라는 게 갖고 있던 자유주의 질서가 비서구 질서를 제국화할 때 나타났던 그런 임페리얼 바이올런스 이거는 굉장히 컸던 문제였는데 그 폭력을 통해서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으로 다 편입시켰죠. 3세 국가들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서구 선진국들은. 근데 이제 하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형식적 주권은 주자. 대신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계속 만들어 가자라고 합의를 봤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서구 질서에 편입이 됐지만 계속 그게 못마땅했던 나라들 중에 굉장히 큰 나라가 있다면 이게 그 서구 질서가 굉장히 약화됐을 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질서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성장했지만 그 질서의 모든 면에 다 동화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뒤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서구 중심주의적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탈피하려는 수종주의 국가들. 이거는 그 한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못마땅해서 그걸 부분적으로 고치려는 수종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질서 자체를 뒤집으려는 수종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불러야 된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근데 지금 서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그런 탈식민이나 또는 이제 불완전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아직 그 완전히 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그 원하던 걸 이루지 못한 국가들.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 중국 밑에서 전통 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막 사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서국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삼국 통일 이래로 한반도에서 하나의 국민과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왔는데 근대국가 체제로 들어오자마자 두 개로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대국가 체제 안에서 온전한 주권국가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계속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이게 우리끼리 싸워서 쪼개진 부분도 있고 또 냉전 때문에 미소가 갈라서 싸운 부분도 있고 그걸 내인론과 외인론으로 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크냐 이런 공방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굉장히 성장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긴 했어도 여전히 불완전 주권 국가다. 주권이 완전하게 탈식민 되지 못했다. 그죠? 일본의 제국주의와 냉전의 구조 안에서 고착된 이제 주권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필연적으로 안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80년간의 모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알고 잘 대처했더라면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생각도 지금 드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모순에 부딪혀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거를 잘 헤쳐나간다면 그 다음 단계 자유주의 질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외교 정책은 한국은 대표적인 분단돼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뭐 수출이나 이념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내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 그리고 미국 밖에 다른 서구 또는 뭐 글로벌 사우스의 자유주의 지향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외교 정책의 이념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아니다. 자유국제에서 이제 물 건너갔고 세력 균형이나 뒤에 말씀드릴 어떤 권역 간 투쟁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자유주의 이념 같은 거는 별 상관할 여유 그런 럭셔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생존과 이 발전을 위해서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유럽 국가들은 약간 그렇게 가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유럽을 거의 지금 버리다시피 하고 있고 안보적으로 유럽 국가들 스스로가 그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난 30년 동안 강화됐던 생태 위기나 환경 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막아야 되고 뭐 보건위기도 막아야 되고 기후변화도 막아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기후변화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내재적 모순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시대부터 생각해 온 거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다음부터 굉장히 빨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빨리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게 미국발 국제질서의 모순이냐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그 공공재의 비용을 거의 혼자 독점하다시피 한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내재적, 외재적 모순을 해결할 열쇠는 미국한테 있는 게 상당 부분은 많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미국과 어떤 새로운 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지금 25년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28년에 끝나고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이 32년까지 할 거예요. 그죠? 시진핑 주석은 27년에 이제 해서 28년부터 또 5년 하고 32년, 33년부터 또 5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으로 봐서는 그 안에서도 이제 지도자 교체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고 4연임까지 한 다음에 대략 미국 대통령 두 텀 끝날 때 32년쯤 되면 포스트 C 피리드가 올 수 있다. 우리 대통령으로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30년에 우리 선거하나요? 그래서 31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겠죠. 그때쯤에 국제질서는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고한 5, 6년간은 정말 치열한 혼란과 싸움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 두 지도자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때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미국의 경제를 좀 되살리기 위해서 무역 구조를 좀 바꾸고 뭐 금융에도 손을 댈 수 있고 방위 분담금도 유럽이 좀 더 많이 내고 다른 동맹국들이 다 분담해서 미국이 내가 좀 심했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리더십 노릇은 할게. 이 정도 내가 좀 체력이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유럽하고 잘해보고 동맹국도 케어하고 세계 리버럴 오더도 내가 좀 다시 케어를 해볼게.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무조건 몰아세우지 않고 너네들 내부 레짐의 성격은 너네가 알아서 하고 대신 이 질서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걸로 30년대가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반드시 리버럴 질서는 아니지만 규칙 기반 질서의 새로운 버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도 지금 마지못해 돈도 더 내고 미국의 압박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 미국과 일정한 타협을 이루는데 그때 미국은 하는 일이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 돈도 덜 내고 동맹에 대한 기여도 적은 대신 권한도 훨씬 더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미국 일국 중심의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를 유지하고자 뭐 G20가 되든 뭐 G8이 되든 이런 좀 더 컬렉티브한 헤지모닉 리더십으로 바뀌어서 30년대가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혼란과 불안감이 그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해결된 상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을 다시 보면 지금의 위기의 성격들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잘 실행이 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전혀 다른 실천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미중 관계나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그런 그 아주 오래된 라이벌리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규칙 기반 질서로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지금의 불안감보다는 30년대는 조금 더 나은 시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건 인류 공동으로 닥친 위기들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기후위기는 더 심해질 거고 AI나 이런 기술 통제 규제 문제도 더 우리한테 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런 그 일반 인공지능처럼 정말 뛰어난 인공지능이 그런 그 로그 액터들 뭐 범죄 집단 이렇게 활용됐을 때는 지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동 대처, 뭐 사이버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더 늘어날 거고 핵무기도 마찬가지. AI 기반 핵무기의 위험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대립보다는 공통의 위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글로벌라이즈된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촉진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의 느낌으로 세계 질서가 나빠질 거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랬을 때 이 질서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해도 미국의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러한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 미국이 혼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혜를 누린 거죠. 그 달러 기축통화라든지 핵무기의 독점이라든지 국제 체제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는 그걸 일방주의적으로 운영해가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얘기도 어느 정도 한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 연방부채 증가가 생기는 위험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잠깐만 뒤로 넘어갈게요. 하고 있는 전략을 놓고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그걸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지금 얘기한 자유주의 질서의 모순을 해결해야만 되는 입장에 서 있다. 내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라면 혼자서 유지해왔던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재정적 부담도 해결해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타협적인 요소들 속에서 정치적인 해결책도 찾아 나가야 되고, 또 글로벌라이즈 되는 시대를 유지해가는 새로운 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시대적 소명을 지금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라는 거죠.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에 닥친 미국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 전체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상당한 그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라든지 또는 동맹국 팔비 틀어서 뭐 분담금 더 내라든지 GDP 5%를 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미 관계만 보더라도 미국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사실 동맹국이고 우방국인데, 지금 관세 압박이나 또는 그 동맹 분담금 부담은 경제 문제예요. 그죠? 이건 돈을 더 내라는 거죠. 무조건 돈을 더 달라. 쇼미더머니, 요즘 쇼미더머니 외교라고 하는. 이쪽은 GDP 5%를 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해달라. 이거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누르지 않으면 미국 스스로가 강해질 수 없다는, 이제 패권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자기 동맹국을 잘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경쟁자를 이제 잘 체크 앤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 미어샤이머식의 논의로 하면은 다른 지역의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건 괜찮다. 패권의 입장에. 패권은 이제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는 국가인데, 근데 다른 지역에 뭐 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데에 정말 패권 국가가 나오면, 지역 패권 국가가 나오면 그건 이제 힘이 넘쳐나거든요. 그럼 미국한테 도전을 하게 돼 있다. 자기의 영향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 패권이 등장하는 것을 꼭 막고자 하는데, 그 1위 후보가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맹국들도 똑같이 중국의 위협을 느끼냐? 우리는 패권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막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적고, 또 국가에 따라서는 뭐 중국이 이제 국경이 14국가하고 그 육지 국경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접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게 꼭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런 자기네 기준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동참해달라라는 거를 우리가 꼭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정책은, 하나는 약화된 패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패권 경쟁국을 잘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두 개의 전략이 미국 패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외교 정책의 수요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관세를 뭐 더 내라, 동맹 부담금을 더 내라, GDP 5%, 근데 우리가 GDP 2.6%를 쓰고 있는데 5% 두 배를 쓰라는 거거든요. 50조를 쓰고 있는데 100조를 쓰라는 건데, 그럼 50조를 어디다 우리가 써야 될까? 뭐 우리 군인들 월급을 올려줄 수도 있고, 뭐 무기도 더 좋은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매년 두 배씩 쓸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GDP 5% 뒤에는 명확하진 않아도 중국용 군사력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동안 1%를 2% GDP 대비 쓰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올려놨는데, 그거는 중국을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 놓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북한을 억제하는 게 아닌 중국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 그래서 뭐 이제 감축 논의도 나오지만 감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할 때 그 주요 타겟을 꼭 북한이 아닌 유연한 지역 안보 위협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동의를 해달라라는 거죠.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그거였거든요. 8월 초에.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기존에 이제 뭐 구체적이지 않은 디테일이 없는 악마가 빠진 관세 협상을 마감하는 임무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 아까 이쪽에서 본 미국의 패권의 경제적 기반 강화 전략이고 그거 말고 이제 경쟁국을 관리하는 패권 전략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은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하여간 미국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전략에 두 가지 축이 있다. 그 두 축은 미국 대통령이 시대적 소명으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도 사실 똑같았어요. 그런 면에선.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결국 비슷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비슷한 게 그냥 물려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패권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계속 패권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상은 해야 되는 전략이다. 패권국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강대국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패권국이 자기네 이익을 얻는 방식과 그냥 강대국이 이익을 얻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패권국은 세계 전체를 관리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쓰지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패권의 이익 실현 전략과 강대국은 완전히 다른데 트럼프는 비용은 강대국처럼 하고 이익은 패권국처럼 하고자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 팩터가 있고 트럼프 개인 변수가 있어요. 트럼프 개인이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확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엔비디아 H20 칩 팔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잭슨 왕이 팔아서 뭐 15%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이 있어요. 뭐 좋은 의미에서는 배영재 교수가 그 얘기 좀 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모든 반도체를 차단하면 지금 화웨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호 의존을 하면서 나한테 의존하도록 유지시키는 게 나한테 레버리지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게 반도체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15% 이익이 뭐 정부로 간다지만 자기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얘기하는 구조적 필요성과 개인으로서 갖고자 하는 그 정치적 이득을 뭐 어느 지도자나 그렇지만 이걸 계속 병행하고 때로는 모순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개인적 이득 쪽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일 금요일 날 푸틴 만나잖아요. 알래스카에서. 그래서 이 만나서 과연 무슨 약속을 할지 그것도 그러니까 푸틴 만나서 이게 잘 해결되고 이제 3개월 그 중국하고 관세 유예를 했는데 이게 11월 10일인가 그렇죠? 그때 그게 되고 요즘도 뭐 자기가 임기 중에 5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임기 첫 해에 전쟁을 다 마감하고 이제 그 강대국 지도자들하고 다 타협을 봤다고 하는 그 성과를 얻고 싶어 하고 그게 기반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외교적 성과로 중간 선거를 하고 뭐 레거시를 남기는 거에 그칠지 요즘에 뭐 개헌 3선 이런 얘기도 가끔씩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든 얘기는 다 개인 변수죠. 그래서 과연 이런 개인 변수에 그건 우리가 국제정치학자가 분석하기 되게 어려운 거고 이런 구조적 변수와 그런 개인 변수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가겠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여러 가지 논의들은
가운데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 중에 동맹국들이 나를 계속 벗겨 먹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우리를 뭐 그 한마디로 프리라이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팀후드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내재적 모순을 트럼프는 그 유일 패권 국가의 완전히 일방적인 희생으로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히 틀렸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실제로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미국의 패권에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 질서 유지 비용이라고 봐야 되고 그거를 재조직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시대적 소명은 미국이 이 질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의 이런 그 아주 코어시브한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 좋다. 근데 그걸 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그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지금 미국은 잘못된 거에 대한 그 대응책은 내놓는데 그게 뭘 지향하는지를 내놓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아티클들이 좀 나오는데 그 From the Ashes 그럼 이런 그 관세로 완전히 세계를 초토화시켜가지고 WTO도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미국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가 지금 없잖아요. 동맹을 이렇게 팔을 다 비틀어 놓고 그럼 무슨 안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든 뭐 마가든 다 좋은데 이런 게 그 자유주의 질서의 모순을 해결한 그 다음에 단계별 계획이었다면 뭐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트럼프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를 해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프리라이더 담론은 틀린 담론이고 두 번째는 잘해왔는데 아까 기후변화처럼 공공재의 수요가 너무 증가한 거죠. 그죠? 테러도 막아야 되고, 사이버도 있고, 우주도 있고, 막 이게 옛날 45년에 미국이 기획했던 미국의 업무보다 업무량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게 미국한테 부채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나누자, 공동 부담을 하자 하는 거에 다른 국가들이 공감은 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죠? 뭐 한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도 그렇고 미국이 야, 너무 힘들다, 지금. 도저히 나 혼자 못하겠으니까 방위 분담금도 좀 내고 GDP도 좀 올려라. 절대 안 올리거든요, 동맹국들이.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게 특히 GDP 2%만 써라 하고 바이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있고 국방비를 쓸 돈 자체가 없고 국방력을 늘리려면 군대도 가야 되는데 뭐 거기 청년들은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도 거의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유럽이 자체 국방력을 늘린다는 거는 정말 그 엄청난 충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막 비틀고 러시아가 막 그러고 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는다. 질서의 실패를 막기 위한 계속 미국한테 의존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종의 특단의 조치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 셈인데 지나고 나서 이게 만약에 다 잘 되면 그래서 야 그때는 우리가 좀 심했어 하고 트럼프 미국이 이제 다시 잘해보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효용이 좋았던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게 좋게 말해서 말 안 들을 때 약간 배드캅 역할을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가 결국 이 질서가 통째로 망가져 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비전이랄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네 개 나라가 컨서트 오브 유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프랑스를 이렇게 가져와서 근데 이건 뭐냐? 강대국 간 타협에 의한 국제 질서 그리고 약소국들을 강대국이 공동 관리하는 철저히 강대국 중심의 현실주의 질서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 동맹국들에 대한 기존의 어떤 역사성이나 또는 공동의 이념에 대한 뭐 리스펙트나 이런 거 없이
중국도 좋고 러시아도 좋고 강한 나라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단판을 지으면 나머지 국가들은 우리 스스로 공동 관리하면 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실제 의도했든 아니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의 많은 일들이 리버럴 오더의 업그레이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아주 현실주의적인 강대국의 원 오브 댐으로 가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와 담합 중심의 자국 중심이 돼버리면 유지 가능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랬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기존 다자주의 무역 체제가 붕괴되고 또 안보적으로도 뭐 동맹, 다자주의, 글로벌 규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심각한 규범 파괴는 비확산 규범이에요. 핵무기의 비확산. 1970년에 만들어 놓은 NPT 체제인데 NPT 체제는 위에는 이제 핵을 가진 국가들만이 핵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 P5 국가만 핵을 딱 갖고 나머지는 절대 못 갖게 한 거죠. 근데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안 가진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해버리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을 안 가진 국가는 절대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건데 핵무기를 쓰지 않기로.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직접 공격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베트남전 할 때도 핵무기를 쓴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고려가 암암리에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NPT 체제의 기본 규범이 깨지고 있고 두 번째 축은 미국이 동맹국들의 해구산을 씌워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은 나만 갖고 너는 못 갖는다. 동맹국들은 대신 해구산을 씌워줄게. 해구산을 씌워준다는 거는 확장 억제를 해서 보호해준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할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뭐 북한의 핵 위협이나 나중에 뭐 중국이나 혹시라도 그런 위협이 생기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과 일본이 개발하고 대만도 하고 폴란드도 하고 뭐 사우디, 이란 뭐 다 해버리면 대충 한 20개 나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 필요와 능력이 있는 나라. 그걸 이제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핵이 한 20개쯤 있는 세계와 지금 5개 플러스 불법 4개, 9개 있는 세계를 비교해 보면 전쟁이 났을 때 핵전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20개일 때가 높아지겠죠. 남북이 싸워도 만약에 전쟁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논리로 그렇게 해서 핵전쟁이 하나로는 아주 작은 규모의 뭐 20킬로톤 이런 하나의 시어터에 있는 전술핵무기 하나가 터져도 그게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그 방사능을 컨트롤해도 하기도 어렵지만 요즘 기술의 발전으로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디스토피아 같은 지상에는 방독면 쓰고는 나갈 수 없는, 안 쓰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경제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도 안보 부문에서 이런 핵무기의 확산을 가져오는 논의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미중 관계인데, 미중 관계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거 한 말씀만 하려고 하는, 이건 제가 쓴 책인데, 뭐, 책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용희 교수님의 개념 중에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중의 경쟁, 미중이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충돌로도 가요. 경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도 just enemy로서 너도 이제 생존의 권리가 있지만 경쟁은 하자. 그리고 규칙 기반의 경쟁을 하자. 그래서 미중이 경쟁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그게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경쟁.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규칙을 지키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규범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치 국내 정치에서 두 당이 서로 집권을 하려고 할 때 서로 죽이진 않잖아요. 더 좋은 정책으로 표를 많이 얻듯이 미중이 전쟁만 안 하고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노력한다면 마치 양당 체제처럼 세계도 더 나아질 수는 있다. 그러려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의 그 규칙, 하나의 조직 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중이 하는 경쟁 사이에다가 이제 어떤 형용사를 넣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보통 패권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패권 경쟁이 다는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권역 경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하나의 베스트 팔렌 체제 안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이 되려고 한다기보다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그 권역 전체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 자유주의 권역에서 탈권역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라서 미중 간의 경쟁은 이제 미국과 서구가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 안에서 누가 1등이 되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세계 환경 속에서 어떤 질서를 만드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경쟁, 이걸 다질서 세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플로카트 같은 학자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플로카트의 질서 개념보다 권역이 더 중요한 건 이 권역이라는 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져왔던 근대 이전부터의 중국 중심 질서의 노하우와 이념과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연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요즘 말하는 중화몽이라든지 중국이 갖고 있는 미래 질서에 대한 비전은 내가 자유주의 질서의 후계자가 돼서 미국보다 더 자유주의 질서를 한번 잘해볼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 질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뭐 인권의 문제, 개인주의의 문제, 뭐 웨스트팔렌의 전쟁의 문제 이런 거를 다 극복하는 더 좋은 질서를 내가 내놓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상적 기반이 이 중화의 엄청난 정신 문명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 과로의 경쟁에서 이긴다면 포스트 아메리칸 리버럴 오더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 포스트 웨스트팔리안 오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지 중국이 생각하는 권역이 어떤 건지를 미국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학자들하고 얘기해봐도 한국만이 리버럴 권역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권역이 무엇인지도 제일 잘 알아요. 한국만한 나라가 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권역을 다 알고 두 권역의 가장 모범생이었어요. 이 미국 동맹 중에 가장 모범생. 보통 민주주의 확산론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확산하는데 미국이 성공한 나라는 거의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중동에 한다고 그랬다 실패하고 일본도 사실 한 셈인데 뭐 일본이 뭐 그런 의미의 온전한 민주주의냐 워낙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 트리뷰터리 시스템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공국은 베트남과 한국이었어요. 근데 베트남도 위대한 나라지만 한국이야말로 그런 소중화 얘기를 할 만큼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간 두 권역의 기본 원리를 온몸으로 겪어본 그 안에서 발전했던 나라다. 그런 면에서 미중 경쟁을 단순한 이익과 권력의 경쟁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 내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포스트 C 얘기하는 것처럼 포스트 트럼프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라 랩하퍼라고 백악관에 계셨던 분인데요. 둘 다 민주당 분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포린 어페어스 아티클인데 제로 베이스 외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도 우리가 했던 민주당 외교로 돌아오기는 어렵다 이제. 이 국제 질서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할 리버럴 오더의 대안을 찾을 거냐 아니냐 이런 학문적인 논쟁까지 가 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미국이 해왔던 패권의 역할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제는
동맹국의 기여도 더 받고 우리가 해왔던 이제 기본적인 공공재 역할 같은 것도 다시 좀 생각해보고 가치만 추구할 수도 없고 기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한 그 30년대가 오더라도 포스트 트럼프의 민주당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 여기 잠깐 그리고 아니야. 이게 제가 편집하다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제 이 무역 체제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프로만이라고 그 Foreign Affairs를 내는 그 Council on Foreign Affairs라는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EA하고도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분은 이제 경제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비슷해요. WTO는 갔다. 가고 새로운 무역 체제인데 자유무역에 조금 가까운 실용주의적인 점진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걸 플루리래터럴리즘이라고 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어려운데 일단은 이 like-minded country들끼리 무역, 공급망, 산업정책 이런 조율서부터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제로 베이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엔 나이 워낙 유명하신 두 분인데 이분들의 제안도 의미는 있는데 뭐랄까 약간 20세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화 재설계 특히 미국의 소프트 파워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스테이시 고다르 등 뭐 여러 젊은 학자들이 쓴 건데 비슷해요. 그 흐름은 비슷해요. 실용주의, 다원주의, 기술 관료주의를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으로 바꾸고 비간섭 원칙과 같은 이제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나가자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도 원래 제로 베이스로 원래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고 상당히 제로 베이스로 다시 해나가야 되는데 좀 창의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한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안보 전략 얘기, 트럼프 정부의 안보 전략 얘기가 그 다음이었는데 좀 섞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제 경제 얘기는 좀 했고 안보 부문에서의 핵심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 이제 등장한 지 7개월쯤 됐나요? 그러고 나서 미국 정부는 매 정부마다 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문서들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뭐 국가안보 전략서도 있고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관한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는 것도 내고요. 그다음에 국방 전략이라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라는 것도 내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문서들이 쭉 나올 예정인데 그 핵심 내용은 뭐 이미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핵은 중요하다. 미국 본토 방위가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중국 이걸 지키기 위해서 동맹국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장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안보를 포함한 이제 멀티 도메인에서의 아주 종합적인 미국의 국방력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AI나 이런 신기술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 제조업 공급망 회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굉장히 그 선택적으로 미국의 이게 핵심적인 동아시아의 안보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럽에 대한 커미트먼트나 또 중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싱크탱크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와요.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이제 해외 주둔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한두 달 내에 그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주둔군 한 뭐 굉장히 많죠. 그거를 지금 유럽은 반으로 줄이자고 하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8만인가 정도 배치되어 있고 아시아 여기 28,500, 뭐 일본이 55,000. 그러니까 20만 가까이 이제 가 있는 거를 유럽에서는 반으로 줄이고 아시아는 뭐 줄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일본의 아시아 군대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미국은 후방 지원을 하면서 최첨단 기술로 중국을 억제하는 형태로 가고 중국과 직접 충돌은 최대한 피하면서
대신 억제력은 확실히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차원 우주라든지 골든돔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식의 이제 방어 전략,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도 피할 수 있고 우주에서 정찰 탐지가 되는 굉장히 고효율의 본토 방어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뭐냐? 현행 퍼스처, 그러니까 배치 상황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공격적이고 전방 집중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좀 더 디터런스를 그 길게 보고 해야 된다. 이 동맹 무임승 차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한일, 필리핀.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 남중국해가 하나 있고 대만이 있잖아요. 네 개의 핫스팟인데 어제 이동규 선생 지난번에 이동규 선생님이 대만 얘기 좀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대만,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사실 대만이랑 붙어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이게 네 개의 핫스팟이지만 어디서든 전쟁이 나면 거의 하나의 전역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중국해에는 필리핀이 가장 이제 어려운 나라인데 대만이랑 거의 붙어 있고 필리핀은 사실. 그리고 일본은 자기네 뭐 생각구나 이런 동중국해 문제가 있지만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주일 미군 기지에서 다 발진을 하게 되는 거고 동시에 북한이 같이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도 같이 엮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이게 하나의 전쟁 공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핏대가 다른 얘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말 대만에서 막 전쟁이 나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주한미군도 어쩔 수 없이 가면은 이건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뭐 수송로도 완전히 끊길 테고, 그죠?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뭐 간접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북한도 북중 동맹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개입을 안 한다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느냐 미중 양국을 위해서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특히 한국 관련 권고들을 보면 하여간 그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특히 대북 억제는 한국이 다 전담하고 미국은 핵 억제만 제공하면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벌써 여러 번 알려졌어요. 미국이 상당히 그 여러 달 전에 결정을 나름대로 했고 그거를 한국 정부에 직접 얘기할 수 없는 우리 계엄 사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여러 경로로 많이 유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는 얘기가 안 될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어떤 논리로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론과 이제 크게 보면은 경제와 안보 부분에서의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미래 세계 질서의 몇 가지 유형은 아까 그 책에 쓴 얘기인데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그 글로벌한 세계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죠. 80억 인구가 하나의 정치 질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데 지금의 기술 발전 수준으로 봐서 여러분 뭐 80억 인구끼리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런 기술 기반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기반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정치 질서를 얹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꿈인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어떤 길을 거치느냐 하는 문제죠. 그 제일 안 좋은 건 여러 개의 권역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역 간에는 규범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권역 간 충돌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하나의 권역으로 유지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규범과 규칙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권역이 미국 주도일 수도 있고 또는 중국 주도일 수도 있죠. 중국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권역이 하나긴 한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권역이 유지는 되는데 중간에서 계속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게 다권역 질서로 갔다가 망할 수도 있고, 다권역 질서로 갔다가 큰 위기와 정말 밑바닥을 치고 새로운 질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질서를 어떻게 힘들게 업그레이드를 막 해가면서 고통을 겪긴 하되, 아까 얘기했던 공통의 위협들을 깨닫게 되고 타협이 돼서 이제 새로운 지구 질서로 갈 수도 있고 하는 몇 개의 경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경로를 연결하는 논리적인 토대들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몇 개로 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하나로 딱 찍어서 얘기해라. 이게 가장 정확한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쉽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할지. 논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두세 개 슬라이드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대외 전략의 로드맵이랄까?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기했던 많은 국제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서 강론으로 대미 전략, 대일 전략을 어떻게 추구해 갈지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로 이게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강대국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관리해 가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힘을 축적하는 게 지금 한 10년 동안 할 일이고, 그게 잘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큰 위상과 국력을 가지고 국제 질서를 형성해 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쓴 단기적인 핵심 목표는 이 지역에서 한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억제해 나가야 된다. 그건 미중의 군사적 충돌, 특히 핵전쟁으로 가는 거, 한반도 전쟁, 그리고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거. 그래서 많은 갈등이 쉽게 군사화되는 상황을 막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경제나 이념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 상황을 잘 견뎌낸다면 한국이 그동안 축적된 크게는 이제 기술력과 군사력과 경제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성숙도 이런 거겠죠. 그거를 잘 이뤄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2030년대에 우리의 국가 전략, 상당한 선진국 수준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위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중에는 아까 말씀처럼 군사력 강화와 신기술 개발인데, 특히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영재 박사님도 하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앞으로 미국이 지금 엄청난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정해내려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럼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손봐야 되고, 뭐 기업에 대한 조세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래서 이제 아까 퍼거슨 리밋, 니얼 퍼거슨 얘기는 AI밖에 없다, 결국. 이거를 이 미국의 경제력을 늘려서 국가부채를 해결해서 미국이 다시 비네볼런트 헤지모니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생산력의 증가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생산력이 과연 어느 수준이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세계 경제 체제가 있느냐. 근데 경제학자의 영역이기도 한데, 근데 CNN 퍼리드 자카리아 엊그제도 그런 얘기 하던데,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무역 질서로부터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뭐 제조업이 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 종사 인구가 한 1200만 정도 되거든요. 3억 5천 중에. 그러니까 제조업이 몰락하는 건 사실 미국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나 신기술 부분이 훨씬 중요한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발전상이라는 거는 트럼프 젊었을 때 6, 70년대에 제조업 강국이었던 뭐 냉장고도 만들고 뭐 이러던 미국이기 때문에 물론 제조업의 몰락이 가져오는 그 인구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긴 한데 그다음에 세계 무역 체제가 미국한테 불리하다고 하지만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잘 뜯어보면 미국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현재는 그러니까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 구조나 미국의 경제 체제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담론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 자카리아는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전공이 굉장히 민주당 쪽이니까 전공이 필요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위기 의식과 그것에 기반한 이제 그 마가의 프로젝트들을 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 워낙 많은 그 뭐랄까요 미스인포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제 내부적인 힘을 키우는 노력과 함께 뭐 한미 관계든 한일 관계든 이거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러려면 한미 관계도 안보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모습에서 새롭게 동맹을 재조정해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쓰는 용어 중에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 동맹의 임무 확대를 얘기하는 부분이 좀 커요. 물론 그 군사력의 현대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을 어떻게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데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기고요. 2, 3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 면에서 이 대북 전략의 중요성이다. 대북 전략의 중요성은 한마디로 북한은 그 지금보다 더 좋을 때는 없다 하는 입장이에요. 전략적으로. 물론 경제도 어렵고 독재가 가지는 정치적 부담도 있긴 한데 이제 굳이 미국하고 잘하지 않아도 중국,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군사적 이익이 너무나 크고 한국과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단절을 하고 나면 오히려 별로 할 수 있는 뭐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둘 다 불완전 주권 국가인데 나는 이제 통일 포기하고 그냥 우리나라로 갈래라고 선언하는 순간 완전 주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도 포기하면 어때요? 한국도 포기해서 그럼 두 개의 주권 국가로 그냥 가자. 그래서 우리 국제 관계로 하고 외교부끼리 만나고 그럼 남북이 싸울 만한 이슈가 있냐 지금 국경 분쟁, 뭐 무역 이슈, 뭐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교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국경 이슈라는 건 뭐 군사적인 그게 없으면 그리고 통일을 할 생각이 없으면 군사적으로도 군비 증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따로 가기로 하면 사실 남북이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통일은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근데 여론조사에 보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두 국가론을 원하는 거죠, 사실. 평화적 두 국가론. 이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지만. 그래서 정말 통일을 포기했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 나라는 별다른 갈등 없이 국제관계를 이룰 수는 있는데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선택인데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일 편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담 비용도 여전히 높고 그걸 그렇게 뭐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돌아와서 북한의 전략 환경은 지금 대단히 나름대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비핵화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국제관계 환경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때 1991년, 2년에 북한이 느꼈던 위기감, 이게 두 진영 체제가 끝나서 미국 세상이 됐을 때 북한이 느꼈을 위기감과 그 미국이 약화돼서 다시 두 진영이 될 때 북한이 느낄 그 희망 사이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북 정책도 우선은 이제 북핵의 군사적 위협을 잘 관리하고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협상을 유인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갈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 자유주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래서 NPT 체제가 유지가 되고 북한이 불법적인 핵국가로서 비핵화를 우리가 실현 가능성은 좀 젖혀두고 여전히 목적으로 유지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차피 질서는 바뀌었다. 핵무기 질서도 사실상 끝날 거고 그럼 뭐 군사적으로는 한국이 핵무장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도 달리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남북 관계가 어떤 지형으로 갈지를 잘 관찰하면서 가능하면 통일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 시점에 맞지 않는 너무 성급한 이제 대북 정책은 많은 레버리지를 포기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걸 양보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그것도 이제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남북 관계는 양자 관계라기보다는 국제 정세 변수가 훨씬 커졌고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글로벌 액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이 남북 관계의 북한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의 거의 유일한 동맹,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중국은 공식적으로도 유일한 동맹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도 새롭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강의도 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